안녕하세요, 여러분. 패브릭 파트 1에 이어서 여러 가지 맵을 적용해보고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렌더 올리 매테리얼 타입, 그리고 텍스처를 제작부터 편집하는 법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패브릭 파트 1을 통해 베이스 컬러 맵과 노멀 맵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기억나시나요? 클로에서 사용하는 텍스처 렌더링 방식은 PBR, 즉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링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현실에서 빛이 물체에 반사되고 흡수되는 원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원단이나 물체의 표면을 훨씬 더 사실적이고 자연스럽게 표현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원단이 반짝이는지, 거친지, 매트한지, 매끄러운지 같은 특성을 실제처럼 보여주기 위해 빛의 작용을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시각적인 특성들은 수치나 이미지로 표현된 맵들을 통해 적용되며 각 맵은 특정한 속성을 담당해서 텍스처의 전체적인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그 이미지들을 우리는 맵이라고 불렀고요. 맵은 표면에 반복적으로 적용되면서 텍스처의 질감과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앞에서 다룬 베이스 컬러 맵과 노멀 맵에 더해서 러프니스 맵,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오파시티 맵, 그리고 메탈레스 맵까지 추가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복습 차원에서 베이스 컬러 맵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맵은 원단 표면의 고유한 색상을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속성이 담긴 이미지가 이 맵으로 적용돼요. 다음은 노멀 맵입니다. 이 맵은 표면의 요철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 이미지예요. 이걸 사용하면 원단 위에 미세한 주름, 섬유의 짜임새, 털실의 질감 같은 디테일이 잘 표현됩니다. 특징으로는 표면이 매끄러울수록 이미지가 균일한 보라색으로 보이고 요철이 많을수록 청록색, 분홍색 같은 다양한 색이 섞여 나타난다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맵이 실제 표면을 물리적으로 튀어나오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대신 빛과 그림자의 반사 방식을 조절해서 표면이 입체감 있어 보이도록 시각적으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오늘 새롭게 배워보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입니다. 디스 맵은 원단의 표면이 실제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입체적인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다만 이 디스 맵의 결과는 3D 창에서는 바로 확인되지 않고 렌더 창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렌더 창에서 이 맵을 기반으로 가상의 메쉬를 생성해 시각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3D 창에서는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연산을 생략하게 됩니다. 디스 맵은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사용하며 밝은 영역일수록 더 많이 돌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흑백의 명도 값으로 돌출 정도를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맵들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니까 밝을수록 강하게 적용된다는 개념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참고로 디스 맵은 경계가 뚜렷한 이미지보다는 흐릿하게 표현된 이미지가 많습니다. 경계가 너무 선명하면 돌출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사이의 전환이 부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어서 그라데이션 처리된 이미지가 더 효과적이에요. 또한 디스 맵은 가상의 메쉬를 생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해상도 이미지를 사용할수록 연산량이 많아지고 렌더링 시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러프니스 맵입니다. 이 맵은 원단 표면의 거칠기를 조절해서 빛 반사 정도를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맵 역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사용하는데요. 밝은 영역은 표면이 거칠어져서 반사가 약해지고 어두운 영역은 표면이 매끄러워져서 반사가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따라 밝고 어두운 영역의 기준이 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클로에서는 인버트 옵션을 사용해서 반전시킬 수 있어요. 이어서 오파시티 맵입니다. 이 맵은 원단의 투명도를 설정할 수 있는 맵이에요.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는 알파 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맵도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구성되며 밝은 영역은 불투명, 어두운 영역은 투명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참고로 클로 라이브러리에 있는 일부 원단은 베이스 컬러 맵 자체에 투명도가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오파시티 맵을 추가하지 않아도 3D 창에서 투명하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배경이 투명한 PNG 이미지가 베이스 컬러 맵으로 적용되면 오파시티 맵 없이도 레이스나 구멍처럼 보이는 연출이 가능해요. 그 다음은 메탈레스 맵입니다. 이 맵은 표면의 금속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마찬가지로 흑백 이미지로 구성됩니다. 밝은 영역은 금속처럼 어두운 영역은 비금속처럼 표현돼요. 정리하자면 디스 맵, 러프니스 맵, 오파시티 맵, 메탈레스 맵 모두 밝은 영역은 해당 속성이 강하게 적용되고 어두운 영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즉, 밝은 영역은 속성이 적용된 부분, 어두운 영역은 속성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클로에서 직접 파일을 열어보면서 각 맵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에서 클로셋 탭 클릭, 페이버리츠의 워크룸스에서 22 패브릭 파트 2 폴더를 찾아주세요. 그런 다음 01맵스 프로젝트 파일 더블 클릭해서 오픈해 주세요. 창을 닫고 3D 창을 확대해 주세요. 지금 보이시는 텍스처는 베이스 컬러 맵입니다. 해당 이미지에 담긴 고유 색상이 원단 위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어요. 디테일을 좀 더 선명하게 보고 싶으시면 3D 창 좌측 상단에 있는 퀄리티 렌더를 활성화해 주세요. 노말 맵은 보라색 계열의 이미지로 표면의 요철감을 표현합니다. 실제 표면은 평평하지만 이 맵을 통해 빛의 반사 방향이 바뀌면서 입체감 있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디스 맵은 기본적으로 3D 창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렌더 창을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상단 메뉴에서 렌더를 클릭하고 그런 다음 화면을 클릭해서 인터랙티브 렌더를 활성화합니다. 렌더 창에서는 3D 창에서 보이지 않았던 디스플레이스먼트 효과가 적용된 모습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파시티 맵이 적용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구멍이 뚫린 듯한 시각적인 효과가 표현되고 있어요. 어두운 영역은 완전히 투명하게, 밝은 영역은 불투명하게 처리되어 원단의 레이스 부분이 실제로 뚫려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러프니스 맵입니다. 이 맵은 표면의 빛 반사 정도를 조절해서 거칠기나 매트한 느낌을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 보실 때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원단의 각도를 살짝 조절해 보시면 거칠게 표현된 영역과 반사가 일어나는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메탈레스 맵입니다. 이 맵은 표면의 금속성 정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마찬가지로 밝은 영역은 금속처럼 어두운 영역은 비금속처럼 표현됩니다. 지금 보시는 원단 중에서 레이스 부분은 광택감이 있고 금속성이 표현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밝은 영역으로 처리되어 있는 거예요. 원단 모든 맵을 적용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프로젝트 파일 아래에 구위에 올라간 원단 쪽으로 3D 창 뷰를 맞춰주세요.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all이라는 이름의 원단을 선택 후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매테리얼 메뉴로 스크롤을 내려줍니다. 베이스 컬러 메뉴를 찾아주세요. 라이브러리에서 02 베이스 컬러 파일을 클릭하시고 베이스 컬러 맵 이름 우측에 정확히 드래그 해주세요. 잘못된 영역이라면 마우스 아이콘이 금지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미지가 적용되면 바로 원단의 색상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노말 맵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 주겠습니다. 이어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디스맵 이미지를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우측 영역에 드롭해 주세요. 여기까지 적용하셨다면 다시 한번 렌더 창을 열어서 효과를 확인해 볼게요. 키보드에 Y키를 눌러 라이브러리를 닫아주시고 상단 메뉴에 렌더에서 렌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런 다음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인터랙티브 렌더 아이콘을 눌러 활성화해 주세요. 이때 보시면 디스맵을 적용했는데도 표면에 돌출된 부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얼만큼 돌출될지 값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디스맵 항목 아래를 보시면 Amount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수치는 맵의 밝은 영역이 최대한 돌출될 수 있는 높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2라고 입력해 주세요. 설정한 바로 값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렌더를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인터랙티브 렌더를 활성화해 주세요. 렌더 창을 보시면 구 형태의 원단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 효과가 보다 뚜렷하게 표현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Keep Continuity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 메쉬 경계선이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설정이 바로 파티클 디스턴스입니다. 이 값은 디스맵이 적용될 가상의 메쉬 밀도를 의미하는데요. 숫자가 낮을수록 더 정밀하게 표현되지만 그만큼 연산량이 많아져서 렌더링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값인 4에서 값을 2로 낮춰주시면 돌출 표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단, 1 이하로 너무 낮추면 속도가 너무 느려질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확인이 다 되었다면 스탑 렌더를 클릭하여 렌더를 멈춰 주세요. 디스맵 설정에는 Shift와 클리핑이라는 추가 옵션도 있는데요. 먼저 Shift는 표면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맵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표면에 좀 더 밀착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값이 0일 때는 돌출된 상태 그대로고 음수 값을 주면 돌출된 맵이 조금 더 원단 표면에 밀착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핑은 돌출된 메쉬 중에서 특정 거리 이하의 요소들을 잘라내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원단의 특정 부분이 원하지 않게 돌출되어 있는 경우 이 값을 조절해서 해당 영역의 메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렌더 창을 닫고 러프니스 맵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Y키를 눌러 라이브러리를 열어주시고 러프니스 맵 이미지를 클릭한 뒤 러프니스 메뉴 쪽으로 드래그 해주세요. 이때 드롭다운 메뉴에서 러프니스 값을 맵으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클로에서는 흰색 영역이 거친 부분, 검은색 영역이 매끄러운 부분으로 표현되는데요. 클로셋에 업로드 되어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뚫리지 않은 레이스 부분이 흰 부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하면 매트하게 표현되므로 매끄럽게 표현하기 위해 인버트 옵션을 체크해 주세요. 지금까지 적용한 맵들이 3D 창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퀄리티 렌더를 끄고도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다음으로 메탈리스 맵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메탈리스 맵을 드래그해서 메탈리스 맵 영역에 드롭해 주세요. 오파시티 맵도 적용해 줄 건데요. 렌더 창에서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3D 창 뷰를 조절해 볼게요. 라이브러리에서 오파시티 맵을 드래그해서 오파시티 메뉴 우측으로 드랍합니다. 전체 맵 적용이 마무리되었는데요. 메탈리스 맵을 추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속성이 표현되지 않고 있어요. 메탈리스의 수치를 올려서 흰색 부분에 얼만큼의 금속성을 표현할지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렌더 창에서 정확한 질감 표현, 빛과 그림자 등이 계산되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은 렌더 창에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맵들을 하나씩 넣는 작업이 번거롭게 느껴질 때는 맵 파일 이름 설정을 통해 한 번에 맵을 불러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이미지 그룹에 속하는 맵들을 클로에서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해 각 파일의 이름은 정해진 네이밍 규칙에 따라 변경해 주셔야 해요. 이제 렌더 창을 닫고 함께 따라 해보겠습니다.
먼저 속성 창의 머티리얼 메뉴 우측에 있는 세로 고침 아이콘을 클릭해서 현재 설정된 매터리얼을 초기화해 주세요. 베이스 컬러 맵 오른쪽에 있는 네모난 탐색 아이콘을 클릭해서 베이스 맵 하나만 가져오면 같은 폴더에 있는 다른 맵들도 자동으로 함께 불러와지는 방식입니다. 제가 연습용으로 파일 이름과 네이밍 규칙이 적용된 파일을 압축해서 클로셋에 업로드해 두었는데요. 이제 다운로드해서 연습에 사용해 보겠습니다. 03pbr 로드 프랙티스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다운로드 해주세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해당 항목 위에서 우클릭하시고 Show in Explorer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로컬 컴퓨터에 파일이 저장된 폴더가 열리게 됩니다. 파일을 zip 파일로 올려두었는데요. 압축을 풀어주세요. 상단 경로 창에서 우클릭, 경로 복사를 눌러 파일이 위치한 경로를 복사해 주세요. 이제 창을 모두 닫고 베이스 컬러 맵 오른쪽에 있는 탐색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아까 복사한 경로를 붙여 넣어 해당 폴더로 이동합니다. 그 안에 있는 베이스 맵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와 주세요. 이때 Yes를 클릭하시면 선택한 베이스 컬러 맵과 함께 같은 폴더 안에 있는 다른 파일 맵들도 자동으로 함께 불러와집니다. 반대로 아니오를 클릭하시면 베이스 컬러 맵만 단독으로 임포트 됩니다. 지금까지 클로 안에서 다양한 맵을 적용해 하나의 텍스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UV 에디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N을 눌러 새 창을 열어주세요. 일반적인 3D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입체 형태를 만들고 그 표면을 평면으로 펼쳐서 텍스처가 어디에 들어갈지 정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3D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XYZ 좌표를 사용해 입체적인 위치를 표현하고 텍스처 이미지는 평면이기 때문에 UV 좌표를 사용합니다. 클로에서는 반대로 2D 창에서 평면 패턴을 먼저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해서 3D 의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 없이도 텍스처가 자연스럽게 잘 들어갑니다. 다만 클로에서 만든 의상을 다른 외부 프로그램으로 내보낼 때 대부분 옷 전체를 하나의 형태로 보기 때문에 이미지가 어디에 어떻게 붙을지를 알려주는 정보, 즉 UV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UV 에디터 프랙티스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메인 메뉴에서 Materials and UV를 클릭한 다음 UV 에디터를 선택해 주세요. 의상 패턴들의 UV 배치 상태를 UV 에디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의상에 적용된 단추뿐만 아니라 지퍼나 탑 스티치의 UV도 함께 표시되기 때문에 한 번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UV가 겹쳐 있거나 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게 배치되어 있다면 텍스처가 왜곡되거나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패턴의 위치나 크기를 조절하여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0부터 1까지의 UV 좌표 범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좌표 안에 배치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UV를 자동으로 배치하기 위해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해 주세요. 그런 다음 툴바 마지막에 위치한 UV 패킹 툴을 선택해 주세요. 위에서부터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패딩은 UV상에서 각 패턴 조각 사이에 두는 간격을 의미합니다. 이 간격이 너무 좁으면 텍스처가 서로 겹쳐 보이거나 번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격이 너무 넓으면 UV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텍스처의 해상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작업에서 0.003 정도로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피델리티 설정입니다. 이 옵션은 UV 자동 배치 시 클로가 패턴의 모양을 얼마나 정밀하게 계산할지를 결정합니다.
값이 낮을수록 패턴의 형태를 단순하게 처리하므로 배치 속도는 빠르지만 복잡한 모양일 경우에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값을 높이면 클로가 실제 패턴 형태를 더 정교하게 인식하여 정확한 배치가 가능하지만 그만큼 계산 시간은 길어집니다. 따라서 간단한 패턴이거나 빠른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낮은 값, 정확한 UV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높은 값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패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값을 최대로 높여주겠습니다. 픽스 스케일 레이쇼는 패턴의 원래 크기 비율을 유지한 채 배치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이 항목을 체크하면 각 패턴의 상대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치됩니다. 저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션을 체크하면 패턴을 회전시켜 더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텍스처 방향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 옵션을 해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어드밴스드 플레이스먼트는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옵션을 사용할 경우 연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정확한 계산이 되도록 해당 옵션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UV 에어리어는 0과 1 사이로 배치할 예정이므로 디폴트 값을 사용하겠습니다.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한 칸 안에 최대한 면적을 확보하며 패턴이 배치되었습니다. 겉면뿐만 아니라 뒷면과 옆면까지 하나의 이미지로 함께 추출하고 싶다면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패턴의 속성을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UV 에디터를 한번 클릭하여 전체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 컨트롤 A를 눌러 패턴만 모두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프로퍼티 에디터에 표시되는 패턴의 속성 중 지오메트리 메뉴 아래에 UV 익스펜션 옵션이 있습니다. 백페이스를 체크하면 뒷면 텍스처가, 사이드 페이스를 체크하면 옆면 텍스처가 UV 에디터에 함께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전체 선택 후 UV 패킹을 진행하면 앞면뿐 아니라 뒷면, 옆면까지 모두 포함한 정리가 가능합니다. 겉면만 베이크하기 위해 체크를 해제해서 뒷면과 옆면의 패턴은 제외하고 다시 배치를 해줄게요. 이제 정리된 UV에 따라 각 맵을 베이크해 보겠습니다. 베이크란 텍스처 정보를 UV 좌표에 맞춰 하나의 이미지로 추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UV 에디터 상단에 있는 베이크 텍스처스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먼저 저장 경로는 찾기 쉬운 위치로 지정해 주시고 해상도는 4096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필 텍스처 심스는 패턴의 경계가 부분이 끊겨 보이지 않도록 경계 주변 픽셀을 자동으로 채워서 이음새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기능이고 인피니트 심스는 경계선을 무한으로 확장해 텍스처의 픽셀을 메꿔주는 옵션입니다. 저는 필 텍스처 심스 사용할게요. 값을 3 정도로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UV 에어리어 항목에서 추출할 영역을 선택해 주세요. 기본 설정은 0부터 1까지의 좌표 범위이며 필요에 따라 특정 타일만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처 타입 항목에서 필요한 맵 종류를 선택합니다. 체크한 항목만 추출되며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텍스처 맵이 이미지 파일로 저장됩니다. 각 패턴에 적용된 원단의 텍스처가 맵 종류별로 베이크되어 하나의 이미지로 정리되었습니다. 외부 소프트웨어에서 의상 파일을 불러올 때는 이렇게 추출한 통합된 텍스처 이미지들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알렘빅 형식으로 익스포트하는 과정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익스포트 창에서 유니파이드 UV 코오디네이트 옵션을 체크해 주세요. 이 옵션은 앞서 베이크한 텍스처 정보를 정확한 UV 좌표에 맞춰 함께 내보내기 위한 설정입니다. 방금처럼 UV 이미지를 에디터에서 베이크 하셨다면 아래 옵션은 맵은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원하는 스케일 값을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면 의상 파일과 함께 정보가 포함된 상태로 저장됩니다.
클로에서 작업했던 의상과 비교해보면 각 패턴에 적용된 원단과 부자재의 맵들이 그대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매테리얼 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패브릭 파트 1에서는 3D 창에서 확인이 가능한 매테리얼들을 몇 가지 적용해 봤었는데요. 이번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여 렌더 창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펄, 잼, 글리터, 이리디언스, 스킨, 라이트 타입을 같이 적용해 볼게요. 라이브러리에서 공사 매테리얼 타입 파일 더블 클릭해서 오픈해 주세요. 첫 번째로 적용할 머티리얼 타입은 펄입니다.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패브릭 탭을 선택한 뒤 제가 미리 만들어둔 펄라는 이름의 원단을 선택해 주세요. 해당 원단은 패턴의 끝자락에 어사인되어 있으며 이 부분에 펄 타입 머티리얼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머티리얼 메뉴에서 타입 항목 우측을 클릭한 뒤 리스트에서 펄 렌더 온리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적용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렌더 창을 열어주세요. 상단 우측에 인터랙티브 렌더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시간 렌더링이 시작됩니다. 스커트 햄라인을 보시면 3D 창에서는 보이지 않던 펄 재질이 렌더 창에서는 제대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렌더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이번 예제 파일에는 패턴 사이즈가 작은 키즈 의상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미지 사이즈도 낮게 설정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프로퍼티 에디터에 펄 프리셋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펄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보시면 펄 파라미터와 펄 쉐입 속성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 예제를 함께 확인해 볼게요. 예제를 보는 동안에는 스탑 렌더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시간 렌더는 잠시 꺼주세요. 펄 파라미터에서는 펄의 시각적인 특성을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멜라닌 농도를 조절하면 전체적인 색상 강도를 설정할 수 있고 펴멜라닌 값을 조정해 붉은 계열 색조를 더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펄의 광택, 부드러움, 그리고 코팅 강도 같은 속성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펄 타입에서는 그라데이션 컬러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펄의 루트, 중간, 끝부분에 각각 다른 색상을 지정할 수 있고 컬러 슬라이더 바를 이용해 각 색상 경계 위치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인터폴레이트 옵션을 켜면 색상 간의 경계가 더 자연스럽게 블렌딩 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펄 쉐입 파라미터입니다. 이 항목은 펄의 물리적인 형태를 정의하는 기능으로 깃털처럼 생긴 모양이나 니트의 털실 등 다양한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어요. 펄의 기본 곡률이나 휘어짐 정도, 중력에 따라 처지는 양 등을 조절할 수 있고 하위 메뉴를 통해 더욱 정밀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클로 매뉴얼의 이미지와 함께 잘 정리되어 있으니 펄을 제작할 때 참고하시면 좋아요. 펄 속성 값을 통해 충분히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지만 펄 맵을 활용하면 펄의 밀도, 두께, 길이 등의 속성을 더욱 섬세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며 흰색에 가까운 부분일수록 펄가 많이 표현되고 검은색에 가까운 부분은 펄가 거의 표현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쪽은 검은색, 위쪽은 흰색으로 된 그레이스케일 맵을 사용하면 펄가 위로 갈수록 점차 사라지듯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경계가 뚜렷한 맵을 사용하면 펄가 특정 부분에서 뚝 끊기듯 보이는 연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검은색 이미지를 적용하면 해당 영역에는 펄가 전혀 표현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앙고라 프리셋을 사용하고 펄 두께만 0.5 정도로 조절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햄라인의 펄 속성을 좀 더 커스텀하게 적용하고 싶다면 영상을 멈추고 적용한 뒤 이어가 주세요. 다만 펄은 속성도 많고 시뮬레이션 시 연산량이 크기 때문에 적용 면적이 넓거나 렌더링 품질이 높을수록 펄 렌더링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속성을 직접 세팅하기보다는 프리셋이나 커넥트에서 제공되는 퍼에셋을 활용해서 시작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커넥트 라이브러리에서는 다양한 퍼 재질이 제공되고 있고 기본값을 약간씩 수정하면서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ፐ에 대한 좀 더 특수한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신 분들은 퍼 클러스터 제너레이터 기능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최근 클로 버전에 추가된 기능으로 사용자 지정 맵을 기반으로 더욱 디테일하고 특이한 퍼 형태를 생성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 기능에 대한 매뉴얼이나 링크도 함께 공유 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글리터 타입입니다. 말 그대로 글리터처럼 반짝이는 소재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추가 속성으로는 글리터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베이스 컬러와는 별도로 글리터의 색상을 따로 지정할 수 있고 넘버 항목에서는 글리터의 개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츄레이션 베리에이션을 통해 글리터 색상의 다양성도 조절할 수 있어요. 값이 0일 경우에는 지정한 글리터 색상만 나타나고 값이 최대값인 1이 가까워질수록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상이 섞여서 표현됩니다. 참고로 글리터 색상의 R, G, B 값이 서로 비슷할수록 색상이 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실제 의상에 적용해 볼게요. 패브릭 탭에서 글리터 원단을 선택해 주세요. 이 원단은 현재 소매에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속성 창에서 머티리얼 타입을 글리터로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 인터랙티브 아이콘을 클릭해서 화면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처음 적용했을 때는 기본 컬러가 흰색이기 때문에 글리터 효과가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머티리얼 항목에서 베이스 컬러와 글리터 컬러를 각각 설정해 주세요. 베이스 컬러는 전체 의상에 적용되는 색상이고 글리터 컬러는 반짝이는 입자에 적용되는 색상입니다. 그 아래 넘버 항목에서는 글리터 개수를 조절할 수 있어요. 기본값은 100이고 숫자를 높일수록 글리터 입자가 많아지고 줄이면 적게 표현됩니다. 저는 이 값을 200으로 설정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Saturation Variation 항목은 이 값이 0이면 모든 글리터가 동일한 색상으로 표현되고 값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색상들이 혼합되어 표현됩니다. 글리터 색상은 흰색으로 두고 값을 1로 설정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설정을 마치셨다면 렌더를 잠시 멈춰주시고 이제 이리디언스 타입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리디언스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색상이 반사되는 재질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타입입니다. 주로 홀로그램, 비닐, 진주 같은 효과를 낼 때 활용되죠. 추가 속성으로는 굴절을 표현하는 리프렉션과 무지개 색상에 대한 값을 조절하는 이리디언스 항목이 표시됩니다. 제가 아바타의 이리디언스를 먼저 적용해서 속성 값에 따른 변화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함께 탑 스티치의 이리디언스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베이스 컬러를 하나 지정해 준 뒤 속성의 값을 조절해 볼게요. 먼저 리프렉션 값은 빛의 굴절을 조절합니다. 굴절 강도 값이 낮을수록 무지갯빛 효과가 약해지고 불투명한 재질처럼 표현됩니다. 반대로 값이 100처럼 높아지면 무지갯빛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재질이 더 투명하게 보여집니다. 그 아래 업접션은 빛이 통과할 때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값이 낮을수록 더 투명하게 보이고 값이 높을수록 불투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리디언스 컬러 항목에서는 최대 5가지 색상을 선택해 각도에 따라 반사되는 색상의 조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색상들은 화면 각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섞여 보이면서 시각적으로 무지갯빛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휴 쉬프트 값을 조절하면 전체 색조의 톤이 이동하고 웨이트 값을 조절하면 이리디언스 효과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탑 스티치 탭 클릭 후 이리디언스라는 이름의 탑 스티치를 선택하신 다음 타입을 이리디언스로 설정하고 원하는 값을 설정해 주세요. 설정이 완료되면 인터랙티브 렌더를 켜보세요. 빛의 각도에 따라 컬러가 변화하는 독특한 표면 질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작은 오브젝트에서는 굴절 속성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적용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렌더를 잠시 멈춘 다음 타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잼 타입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잼 타입은 보석 같은 질감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머티리얼입니다. 유리와 비슷하지만 아베이라는 속성을 통해 특유의 프리즘 효과가 추가되어 색상이 더 다채롭게 퍼져 보이는 것이 특징이에요. 오브젝트 브라우저의 탑 스티치 탭에서 잼 탑 스티치 클릭하시고 머티리얼 메뉴에서 타입을 잼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 다음 인터랙티브 렌더를 켜보시면 보석 같은 재질이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과 아베이 값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 외 다른 설정들은 앞서 배운 글래스나 이리디언스 타입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프리즘 효과를 중심으로 컬러, 리프렉션 인텐시티, 업접션 등을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결과가 마음에 드셨다면 렌더를 멈추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이트 타입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타입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하는 듯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머티리얼입니다. 다만 실제 강원은 아니기 때문에 주변을 실제로 밝히는 조명 효과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라이트 글래스라는 이름의 탑 스티치를 선택해 주시고 머티리얼 메뉴에서 타입을 라이트로 변경해 주세요. 하단에는 컬러 멀트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값이 높을수록 표면이 더 밝게 표현됩니다. 값을 1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하지만 이 값이 높아질수록 설정한 색상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색상 선택 시 주의해 주세요. 라이트 효과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렌더 창에서 돔 라이트를 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렌더 툴바의 조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신 뒤 돔 라이트를 비활성화하면 배경 조명 없이 라이트 머티리얼의 효과만 깔끔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래스 타입입니다. 이 타입은 말 그대로 유리 재질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머티리얼이에요. 글래스 타입 역시 이리디언스와 비슷하게 리프렉션과 업접션 값을 조절할 수 있지만 프리즘 효과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리 특유의 투명함과 굴절 효과를 강조하는 데 더 적합합니다. 렌더 툴바의 조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신 뒤 조명을 다시 켜주신 다음 탑 스티치에서 글래스를 선택해 주시고 머티리얼 메뉴에서 타입을 글래스로 설정한 뒤 인터랙티브 렌더를 다시 켜보시면 됩니다. 굴절 강도, 리프렉션 인텐시티를 높이면 유리처럼 빛이 투과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흡수율, 업접션을 낮추면 더 맑고 투명한 느낌이 표현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킨 타입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스킨 타입은 실제 사람의 피부처럼 빛이 표면을 통과해 내부까지 퍼지는 듯한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머티리얼입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플래시로 손을 비췄을 때 손끝이 붉게 빛나는 것처럼 피부 내부에서 산란되는 빛의 느낌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각 레이어는 맵 이미지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아바타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머티리얼 메뉴에서 타입을 스킨으로 변경해 주세요. 렌더를 켜보시면 손끝이나 귀 같은 얇은 부위에서 빛이 투과되며 붉은 기운이 살짝 감도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하위 속성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적용이 끝났으면 스탑 렌더 아이콘 클릭해주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PBR 맵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꼭 모든 맵을 한 번에 적용해야만 텍스처가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표현하려는 원단의 특성이나 디자인 목적에 따라 필요한 맵만 선택해서 사용하셔도 충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치 조절만으로도 원하는 질감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특히 솔리드한 원단을 표현하실 경우에는 베이스 컬러 맵, 노멀 맵, 그리고 필요에 따라 러프니스 맵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비주얼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머티리얼 타입도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머티리얼 타입은 특정한 시각적 특성, 예를 들어 펄의 질감, 글리터의 반짝임, 글래스의 투명도, 혹은 이리디언스나 스킨처럼 특별한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원단의 경우에는 디폴트 설정으로도 충분히 표현 가능합니다. 이제 렌더 창을 닫고 의상에 적용할 원단 텍스처를 직접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I 텍스처 제너레이터 기능을 활용해서 키워드 입력만으로 원하는 원단 질감과 무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AI 텍스처 제너레이터 패브릭을 선택해 주세요. 그런 다음 아래 프로퍼티 에디터의 머티리얼 항목 오른쪽에 있는 마술봉 아이콘을 찾아주세요. 이 아이콘은 클로에서 제공하는 AI 기능을 의미합니다. 클릭하시면 AI 텍스처 제너레이터 창이 열리게 됩니다. 상단에는 패브릭 타입과 콘텐트 타입을 선택하는 항목이 있고 그 아래에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생성된 이미지의 히스토리도 함께 표시됩니다. 먼저 패브릭 타입에서 원하는 질감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레이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항목은 입력한 프롬프트 이미지 위에 어떤 재질의 느낌을 덧입힐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 콘텐트 타입을 선택합니다. 아트, 프린트 중 하나의 스타일 고른 뒤 하위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트 항목에서 빈티지를 선택하겠습니다. 패턴 사이즈의 경우 생성되는 무늬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아래 텍스트 프롬프트에는 문장보다는 단어 위주로 입력해 주세요. 예를 들어 로즈 컴마, 핑크처럼 쉼표로 구분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른쪽 위 아이콘을 클릭하면 프롬프트 작성 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을 마치셨다면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생성 중에는 창을 최소화하여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이미지가 생성되면 하단에 미리 보기가 표시됩니다. 참고로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더라도 매번 결과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 지금 생성된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생성 버튼을 눌러 새롭게 시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하면 생성한 이미지를 바로 의상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히스토리 창에서 생성했던 텍스처를 다시 적용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 결과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프롬프트만 조금 수정하고 싶다면 핀 아이콘을 사용해 주세요. 원단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경우에는 주사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생성했던 원단 중에 마음에 드는 원단을 고르고 마무리해 주세요. 이번에는 원단 위에 다양한 이미지를 프린트해서 반복적으로 배열하는 프린트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의 무늬가 어떻게 반복될지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사각형 패턴을 하나 만들고 그 위에 적용해 볼게요. S키를 누른 다음 2D 패턴 창 위에서 클릭해서 20인치 사이즈의 정사각형 패턴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패턴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Assign 버튼을 눌러 새로운 원단을 적용합니다. 패턴을 우클릭해서 Move to the Ground Center를 선택하신 다음
옆으로 조금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라이브러리 아이콘을 클릭한 뒤 라이브러리에서 코튼 헤비 트윌 원단을 드래그해서 방금 추가한 원단 위로 드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3D 창에 뷰를 맞춰주시면 프린트를 적용해 볼 준비가 끝났습니다. 해당 원단을 선택하시고 속성창 오른쪽을 보시면 네모 두 개가 겹쳐진 Add Print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프린트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어요. 클로셋에 업로드 되어 있는 이미지가 로컬 PC에 어디 경로에 위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Y키를 눌러서 다시 클로셋 탭을 클릭하시고 06AW 파일을 찾아주세요. 더블 클릭해서 다운로드 해주신 다음 우클릭 후 Show Explorer에서 경로를 찾아서 복사합니다. 다시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해서 경로를 붙여 넣어주세요. 이미지를 선택하면 프린트로 추가되어 패턴 위에 반복됩니다. 프로퍼티 에디터에 페이스 옵션이 보입니다. 기본 값은 프론트로 되어 있어서 겉면에만 적용되는데요. 보스 사이드로 변경하면 안감까지 프린트가 적용되고 백으로 설정하면 안감에만 적용되도록 할 수 있어요. 리핏 타입도 여러 가지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브릭을 선택하면 무늬가 벽돌처럼 배열되고 하프 드롭을 선택하면 프린트가 반 단위로 아래쪽으로 떨어지며 배열됩니다. 리핏 간격이나 위치는 하단의 세부 설정 메뉴에서 직접 수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대해서 보면 프린트 부분 원단 질감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Use Same Normal Map as Fabric 옵션을 활성화하시면 프린트에도 동일한 질감이 적용돼 더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만든 프린트는 다른 원단에도 위에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원단을 선택하시고 프린트 오른쪽에 있는 카피 프린트를 클릭하시면 동일한 프린트를 다른 원단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레이어를 겹치고 복합적인 텍스처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텍스처 에디터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만들었던 사각형 패턴을 복사해서 우측에 붙여넣고 옆쪽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어사인 버튼을 클릭해서 새 원단을 적용해 주세요. 그 다음 라이브러리에서 07 텍스처 이미지를 베이스 컬러 맵 옆 영역에 드래그 앤 드롭 해주세요. 베이스 컬러 맵 오른쪽에 있는 점점점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오픈 텍스처 에디터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텍스처 에디터 창이 열립니다. 이 창은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단은 리핏이 배열되는 모습을 확인하는 프리뷰 창, 가운데는 실제로 작업하는 캔버스, 왼쪽은 이미지 레이어 목록, 오른쪽은 선택한 레이어의 속성을 조절하는 창입니다. 지금은 작은 이미지 하나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정사각형 원리핏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캔버스 크기를 1200 곱하기 1200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작기 때문에 바깥쪽은 투명한 상태로 비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리핏 타일 옵션을 활성화해 주시면 해당 이미지가 캔버스 전체에 반복되어 자동으로 배치됩니다. 또한 우측에 있는 검은색 기호 아이콘을 이용하면 비율을 유지하면서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 회전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고 드래그 하시면 이미지가 움직여집니다. 이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Add 버튼을 클릭하시고 아까 프린트 기능에서 사용했던 꽃 모양 이미지를 찾아서 불러와 주세요. 레이어를 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꽃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 오른쪽 위에 있는 카피 버튼을 클릭하시면 복제됩니다. 그런 다음 레이어를 각각 선택해서 기즈모를 이용해 사이즈 조절을 해줄게요. 순서를 바꾸고 싶다면 레이어를 드래그하여 위치를 바꾸어 주세요. 이제 페인트 메뉴에서 몇 가지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택된 꽃 레이어와 아래에 있는 스트라이프 레이어를 혼합하기 위해 블렌드 기능을 적용하겠습니다. 컬러 옵션을 적용하기 위해 색상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번엔 컬러 스위치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리스트에서 스트라이프 이미지를 선택하신 다음 페인트 메뉴 아래에 있는 컬러 스위치를 체크해 주세요. 그런 다음 추출하고 싶은 컬러 개수를 입력하고 추출된 색상 칩을 클릭하여 다른 색상으로 변경합니다. 배경으로 깔린 스트라이프 이미지의 사이즈를 줄여준 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미지를 조합하고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하나의 텍스처 이미지를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이 이 기능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작업이 모두 끝나셨다면 하단에 있는 Apply and Close 버튼을 눌러 지금 만든 텍스처를 바로 원단에 반영해 주세요. 이미지를 따로 저장하고 싶다면 하단의 Save Images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지 저장 설정 팝업이 열립니다. 여기에서는 저장할 이미지의 파일 포맷을 선택할 수 있어요. 또한 하단에는 Save Merged Layer Image라는 체크박스 항목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체크하면 에디터 안에 모든 레이어가 병합된 상태로 된 이미지가 추가로 함께 저장됩니다. 지금까지 작업하신 프로젝트 파일을 클로셋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상단 클로젯 메뉴 클릭, 프로젝트를 업로드 해주세요. 지금까지 클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텍스처 맵과 머티리얼 타입, 그리고 텍스처 생성 및 응용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